자, 얘들아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래. 음. 어. 자, 인사도 하고 시작하자 우리. 음. 자, 채팅창에도 글 남길 친구들아 남겨 봐봐. 음. 그래. 알겠다. 이제 좀 들어오면 이제 바로 시작하자. 오늘 힘들었지? 그치? 힘들었을 것 같아. 음. 자, 이제 좀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게. 쌤이 오늘 우리 보강이 있어 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오늘 어려웠어. 오늘 그래 어려운 내용이야. 다 어렵다고 해. 그런데 이 하면 또 쉬워진다. 그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증거법이라는 것을 처음에 공부할 때 바로 내 것이 되지는 않거든, 처음에. 음, 알겠다. 잘 들리고 이제 그러면 다 준비 다 됐다, 그지? 오늘 어려울 거. 이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또 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된 거는 같다. 자, 샘 목소리는 적당한 그 음량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크거나 너무 적거나 그렇진 않아? 적당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 모두 다 음소거를 하고 이제 샘의 강의 시작할게. 그리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너희들이 음소거를 해제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설정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 설명을 듣다가 바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너희들이 음소거를 해제해가지고 바로 질문을 던져주면 거의 대부분은 같은 것을 궁금해하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 그러면 쌤이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 음, 자, 일단은 자, 너희들 혹그 화면에 그 샘 얼굴이 보이나? 응? 잘 보입니다. 샘 얼굴이 보여. 자,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보입니다. 지금도 보여? 샘이 내샘 얼굴을 삭제했는데 그래도 보이는구나. 알겠다. 이제 우리 화상할 때만 이리 보이는가 봐. 자, 그러면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 시간 맞춰서 딱 들어와.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온 친구들은 또 너희들 갖다 대기실로 이렇게 보내놨다가 이렇게 강의로 내가 참여시키는 이런 클릭을 하는데 강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뒷부분을 하는 거니까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 자, 오늘 우리 증거조사부터 했다, 그지? 이 증거조사. 채팅창에 궁금한 거 남겨도 쌤이 바로 본대.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답을 하고. 자, 이 증거조사 부분을 공부했는데 이 증거조사 여기 모두 절차, 사심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 증거조사 부분 이것을 떼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그지? 우리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뭔데? 직권이야, 신청이야? 원칙적으로? 응? 원칙적으로 신청이다, 그지? 채팅창에 적어도 좋을 것 같아. 신청이고 보충적으로 뭐 법원의 직권이고, 그치? 그 신청도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도 누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일단 검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다음 피고인이 신청합니다. 왜? 무죄 추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증거에는 인정과 석정과 물정이 있죠. 그렇죠. 인정은 이제 신문이란 방법으로 조사하는 거고요. 정인과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 서류 증거는 어떻게 조사해요? 여러분? 서류 증거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벌써 적었다. 너희들 잘한다. 그렇죠. 낭독 고지 열람이죠. 낭독 고지 열람. 이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이 하는 겁니다. 직권의 경우에는 소진 또는 재판장이 낭독과 내용 고지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적으로 법원 사무관 등이 낭독과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열람이 더 적합한 방법이면 열람의 방법을 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물건 증거는 어떻게 조사해요? 물건 증거는
물건 증거는 예, 그렇죠. 예, 제시입니다. 제시. 그러면 증거물인 서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협박 편지 같은 증거물인 서면은요. 자, 증거물이 있으면 그렇죠. 증거물이니까 일단은 예, 제시를 해야 되고요. 서류니까 낭독 그리고 고지 열람 이런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있으면은 먼저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낭독 고지 열람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증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인정 즉 증인이거든요. 이걸 조사하는 방법은 신문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증인 적격이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증인 자격이 결여되어 있는 자가 있거든요. 예, 법률상 증인 자격이 결여되어 있는 자 누구예요? 법률상 법에 의해서 그렇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입니다. 이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신고를 했다면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성락이 없으면 증인으로 신문을 못해요. 그래서 이놈은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증인 거부권자라고 불러요. 됐죠? 증인 거부권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론상 증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론상. 누구예요? 삥 둘러 앉아있는 이네들. 검사하고 그리고 피고인은 당사자니까요. 그리고 법관하고 법원 사무관 등. 이네들은 만약에 증인으로 섰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제척 대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 변호인, 보호자의 지위가 1순위 지위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다수입니다. 검사하고 변호인은 견해가 대립하지만 이들을 증인 자격이 없다는 게 다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요. 자, 피고인은 증인 자격이 없는 이유가 피고인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면 증인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을 해야 되고 선서해야 되고 증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피고인의 증인 자격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고인에게는 여러분 진술 거부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증인으로 자격을 인정해서 증언 의무로 가게 되면 피고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증인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죠. 피고인은 증인 자격이 없는데 혹 공동 피고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피고인의 범죄에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증인 적격은요. 공범이 아닐 때는 어떻다고요? 공범이 아닐 때는 증인 자격이 있고요. 공범일 때는요. 증인 자격이 없죠. 그런데 자, 증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라고요? 변론이 분리된 후에는 증인 자격이 인정되죠. 그렇죠? 변론 분리 후에는 증인 자격이 허용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요. 공범이 아닐 때는 원칙 증인 자격이 없고요. 자, 공범이 아닐 때는 증인 자격이 미안합니다. 공범이 아닐 때는 증인 자격이 인정되고요. 공범일 때는 원칙 증인 자격이 없고 변론을 분리한 뒤에는 증인 자격이 허용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 증인 자격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 증인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 그래서 소환을 해요. 어떻게 해요?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소환장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서면도입니다. 네, 증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 제출, 그리고 다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재판장인 증인에게 명한 때, 그리고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예요. 그리고 간단한 소환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전자, 우편 상당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말이죠. 소환장 송달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런 방법으로 소환을 했는데 만약에 불응한다.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어떤 제재예요? 처음에 소송 비용, 증인 부담. 그리고 또 어떤 거요? 과태료, 그렇죠? 그리고 감치, 그리고 구인. 자, 이런 제재입니다. 근데 이 과태료는 여러분 액수가 이전에 50만 원이었던 것이 10배가 올랐다고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또 안 나오면 그때 감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여러분 벌금이라는 것은 형벌이거든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벌금이 그 제재 방법이 다음에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속에는 구인하고 구금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구인은 가능하지만 구금은 안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행명령, 동행명령 가능하죠. 왜 증인은 나왔는데 피고인이 안 나왔다 그러면 법원이 방침을 바꾸어서 법정 외에서 신문하려고 할 때 따라와. 이게 동행명령이에요. 거부를 하면 구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송비용 증인부담 과태료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한데요. 어떤 불복이 있다고요? 어떤 불복이 있어요? 적시항고입니다. 그런데 원래 적시항고는 여러분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는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적시항고는 아주 특이합니다. 뭐 재판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송비용 과태료 감치 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적시항고를 제기해도 일단은 소송비용은 내야 되고요. 과태료 내야 됩니다. 감치가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선서 의무 증언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이거 위반했을 때 제재 방법은요. 이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여기 대해서 적시항고 가능합니다.
그다음 증인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증언 거부권하고 비용 청구인데요. 증언 거부권, 이건 누구든지 자기의 형사 책임 또는 자, 근친자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근친자에 누가 있어요? 또는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이네들이 있죠. 그리고 업무자들은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업무자들은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업무자에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상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비용 청구권이 있습니다. 비용 청구권은 여비 일당 숙박료 같은 거. 그런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자, 그리고 자기 발로 법정에 나와 있는 자는 소환하지 않고 바로 신문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재정적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정적인 이건 쥐발로 나온 거니까요. 이때는 비용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증인신문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증인신문 방법은 교호신문입니다. 그렇죠? 교호신문. 야, 난 정말 너희들이 여기서는 막 대답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느 시점에는 너희들 대답할 수 있게끔 해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교호신문에 대해서 볼 거예요. 검사가 신청했다면 검사가 먼저 주신문합니다. 주신문. 좀 키워드릴까요? 검사가 주신문. 좀 더 키워드릴까요? 검사가 주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반대편 피고인이 반대 신문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검사가 재주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피고인 측에서 재반대 신문, 또 재주신문, 재반대 신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교호신문이라고 해요. 이 주신문에서는 여러분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것 이와 관련된 것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불러낸 증인이지만 이놈이 엉뚱한 이야기를 짓거리면 이 증언의 증명이 다투기 위한 신문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 증인을 신청한 자하고 증인 사이에는 인적인 우호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도신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유도신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도신문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도신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언제요? 적이나 반감을 보일 때입니다. 그죠? 적이나 반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호관계가 끊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반대신문. 반대신문은 여러분 반대 당사자가 하는 신문으로서 주신문에서 나온 것 이와 관련된 것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하는 건데요.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유도신문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신문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할 수도 있어요. 원래 반대신문에서 신문해야 되는 내용 말고 새로운 거. 그리고 재주신문에서는 반대신문에서 나온 것 이와 관련된 것을 신문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재반대신문 있죠? 여러분 이 재반대신문부터는 여기 재반대신문이요. 재반대신문부터는 아예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재판장의 허가 자,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내용은 여러분이 대강 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 피해자의 진술권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피해자의 진술권, 우리 형사 피해자. 우리 형사 피해자는 이 재판 절차 진술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보장되는 거라고요? 어디에서 보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헌법. 그러니까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기본권. 됐죠? 그 다음 관련 규정이요. 여러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 재판 절차 진술권, 피해자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피해자에게 정보권을 제공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기소가 됐는가 안 됐는가, 언제 법정에 재판이 열리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세의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판의 일시 장소 이런 것들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진술하기 좋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자 등은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건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허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다. 하야한다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사용 목적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 돼야 안 돼요? 불복이 돼야 안 돼요? 자, 큰일까지는 아니고요. 이때는 여기는 불복이
그냥 안 되는 거죠. 불구가 안 돼요. 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진술 신청이요. 피해자 그리고 누구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이전에는 이 피해자밖에 없었는데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그렇죠. 예, 법정 대리.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도 가능하다고요? 예,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까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예, 철회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철회. 그다음 이제 법원의 결정인데 여러분 증인으로 신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야 하는 겁니까? 이게 기본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문을 하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예, 틀리는 거죠. 또 신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제한인데요, 여러분. 공판 절차에서 절차는 빠졌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면 재판자 진술권이 보장된 거죠, 기본권이. 이런 경우. 또 공판 절차가 현장에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신문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신청이 여러 명이야. 그런 경우에는 진술할 자리 수를 제한할 수가 예, 있죠. 이거 없다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신문의 방식인데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교신문입니까? 교신문? 아니에요. 왜? 교신문은 신청한 자가 먼저 묻는 건데 신청을 피해자가 했는데 피해자 지가 지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신문한다고요? 형사 피해자가 자기를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증인신문은 예,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재판장 마음대로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절차인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입니다. 자,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현장에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리가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가요. 13세 미만 장애가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 아니란 뭐 동석하게 하여야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은 뭐죠? 이전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진술밖에 없었는데 2007년에 진술할 수 있는 내용도 늘렸다고 했죠. 어떤까지 진술할 수 있습니까? 예, 그쵸.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내용도 늘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 사생활 비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심리를 예,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예, 비공개 가능합니다. 그렇죠.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방청석에 사람들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를 증인신문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 피고인과 대면했을 때 만약에 피해자가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이 가능하죠. 됐죠? 근데 그 차폐시설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고요? 검사?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방청인, 그리고 변호인까지. 그런데 변호인하고 차폐는 원칙은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되고 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증인신문은 왜 어겼는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는 안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의해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2015년에 형사소송 규칙에 도입된 겁니다. 예,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고요. 우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진술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는 안 돼요. 이 위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관한 내용도 이야기해도 되고요. 이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했다면 이것은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우리 2단계에서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증거조사 이렇게 하면 대강 끝났는데요. 이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 여기 볼게요. 증거조사 법령 위반 우리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법령 위반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면 조상님 외쳐 불러야죠. 뭐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렇습니다.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요, 예, 법령 위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는 적시하는 거고요, 결정도 적시 이루어집니다. 이의 신청하면 법원도 적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요, 안 됩니다. 다시 이의 신청하는 거 안 되고요, 항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기피 신청, 공장 변경, 피고인의 심신 상실과 질병, 뭐 관할에 관한 병합 심리, 관할 지정 이전 신청, 재심 청구의 경합,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을 때, 자, 이것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사유입니까? 갱신한 사유입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예, 이거는 정지 사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판사가 경질됐다, 가리공판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
심신상실로 공판될 차 정지가 됐다가 심신상실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 정지사유가 소멸했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운 배심원이 참여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공판될 차례 그렇죠. 예, 갱신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이 갱신 사유하고 정지 사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가리공판 절차. 이 가리공판 절차는 여러분 언제요? 언제 가리공판으로 넘어간다고요? 피고인이 뭐 했을 때? 예, 피고인이 자백을 했을 때. 다툼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잠깐 이 자백의 개념 먼저 잡아볼게요. 이 자백은 어떤 지위에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피고인 지위에서. 언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요? 자, 공판 기일에. 어디에서 한다고요? 공판정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누구에 해야 된다고요? 법관에게. 오케이. 아유, 잘합니다. 누구 새끼들인지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요. 그 다음에 자, 하나의 범죄는 전부로 인정해야 되고요. 조각사 입장하면 돼요? 안 돼요? 조각사 입장하면? 조각사 입장하면? 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런 자백을 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쉽게 법정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증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이. 근데 이 증거능력 자격은 증거능력 자격은 자, 이렇게 세 개의 관문을 통해서 엄격히 제한하거든요. 근데 이 가리공판의 경우에는 증거가 쉽게 법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 했죠. 뭐가 완화되는 겁니까? 자,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이건 어떻게 해? 그대로 적용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 자백 배제 법칙 적용됩니다. 뭐만 완화가 돼요? 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문만 통과하면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증거조사 방법이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요. 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증명력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유심정주의, 자백보강법칙은 똑같이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간이공판인데 여러분, 간이공판은 자, 여러분 간이공판은 1심, 2심, 3심 중에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1심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심만 되는 거예요. 항소, 상고심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1심은 여러분 경한범죄는 단독이고 중한범죄는 합의부죠. 그쵸? 자, 1심 사건 중에 뭐만 된다고요? 뭐만 된다고요? 그렇죠. 안 넘어가네요. 예, 단독과 합의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자백은요. 이 피고인이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기재 사실 전부 인정하는 거고요. 유죄를 자인한 진술은 필요 없습니다. 유죄를 스스로 인정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 내가 두 개의 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둘 다 자백을 했다. 그럼 둘 다 간이공판 가능하죠. 근데 일부만 자백했다. 그 일부 자백한 범죄만 간이공판 개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죄 있죠. 일죄는 그 부분만 간이공판에 의해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 개의 범죄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자백이요. 자백. 어디에 자백해야 된다고요? 예, 공판정이죠. 공판정. 수사 절차, 공판 준비 절차의 자백을 가지고 간이공판 이행은 불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자백은 믿을 만한 자백이 되고요. 그 다음 개시 결정. 여러분 우리가 간이공판 개시는 꼭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간이공판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은 돼요? 안 돼요? 불복?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항고 안 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 안 돼요. 특징인데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적용됩니다. 자백 배제 법칙,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은 모두 적용이 돼요. 자, 그다음 증거 조사 방식이 가야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이에요. 생략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증거조사 그 자체를 생략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증거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제가 이참 신선한 두 문자라고 했죠? 그쵸? 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증거조사의 참여권, 그리고 증거신청권, 그리고 증인의 경우에는 선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다 나왔고요. 취소입니다. 간이공판 여러분 자백이 신빙할 만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의견을 들어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죠? 검사에 들어서 반드시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건데요. 다만 검사 피고인 모두의 이의가 없으면 갱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요.
됐죠? 그 다음. 이 국민참여재판 들어가 볼게요. 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 이거죠. 이게 우리 통상재판이고, 이렇게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자, 우리 헌법의 재판청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데, 이 재판청구권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헌법의 재판청구할 때 재판은 무엇만요? 그쵸. 이거 통상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국민참여재판 들어가 볼게요. 국민참여재판. 여러분, 이제 배심원이 심판한 재판인데, 자, 어디에서만 된다고요? 1심, 2심, 3심 중에서? 예, 그렇죠. 1심만 되는 거죠. 1심. 그리고 합의부 사건만 되는 겁니다. 근데 단독 사건도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재판을 통해서 정했다는 거죠. 합의부 사건으로.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재정합의 사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참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이 있으면 국참을 하지 않아요. 됐고. 그다음 공장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공장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참 대상 사건이었습니다. 합의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변경을 통해서 대상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런데 뭐 국참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인가? 자, 헌법 20조 1항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죠?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으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그다음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고인 의사 확인 서면은요. 공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요? 예, 그렇죠. 7일이네.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으로 본다고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여러분 번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번복이 돼요? 피고인 의사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그렇죠. 1회 공판기일 전까지 번복이 돼요. 그리고 배제 결정인데 국참을 진행하다가요. 법원이 죄송합니다. 국참을 원한다는 신청을 해도 법원이 국참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어요. 이게 배제 결정인데 언제 하는 거라고요? 자, 언제요?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다음 날까지? 종결된? 예, 다음 날까지. 그때 배제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자, 검사 의견을 뭐라고요? 의견을요? 예, 들어야 하는 거고요. 예, 배제 결정할 때 그때 적시한 거요. 배제 결정에 적시한 거? 예, 되죠. 예, 적시하고 됩니다. 그래서 배제 결정은 준비길 종결된 다음 날까지 그리고 적시한 거 된다. 이렇게 해서 배, 준, 다, 적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좋아요. 그다음 이제 관할입니다. 관할.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해서 못합니다. 뭐 보는 합의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상절차 해부인데 여러분 만약에 국참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공판 절차가 상당 기간 정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통상절차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절차로 돌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재판으로 돌리면 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소송행위, 그 효력은 그동안에 국참에서 진행했던 소송행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배심원인데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소합니까? 안 합니까? 법원을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무죄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 그냥 무기검거가 선고된 자, 사형 무기징역, 무기검거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몇 명 참여한다고요? 그렇죠? 9명. 그 외의 사건은요? 그렇죠. 7명. 그 다음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몇 명이요? 그렇죠. 5명. 그리고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는데 몇 명이요? 예, 5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975.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심원은 몇 세입니까?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선정하고요. 19항은 틀립니다. 그 다음 선정 기일에 변호인 출석하지 않으면
그 선정기일에 변론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선 변론을 선정하는 거죠. 왜? 선정기일에는 변론이 꼭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효부기 신청 있잖아요. 무효부 기피 신청.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기피 신청 가능한데요. 구인의 경우에는 과반수입니다. 5명이고요. 그 다음 7인 배심제 같은 경우에는 자, 4명이죠. 5인 배심제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3명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기피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공판 준비기일. 공판 준비기일에 여러분, 공판 준비기일에 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건은 붙일 수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꼭 붙여야 되는 거고요. 공판 준비기일도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판 준비기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고. 배심원 공판 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배심원은 없습니다. 준비할 때는 배심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판절차 특징인데 최초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절차 들어가기 전에 최초 설명하는 거 있죠. 최초 공사실은 설명해 줍니까 안 합니까 재판장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최초 설명은 배심원들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그때 이제 최초 설명을 할 때 재판장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때 공소 사실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할 때 그때 알려주는 거죠.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간이공판 절차 국참의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 안 됩니다. 간이공판으로 넘어가면요. 아무리 자백했다 해서 간이공판 넘어가면 증거조사가 간단하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 배심원들은 재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증거를 조사하면 증거를 파악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유죄 무죄 판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배심원 증거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배심원은 증거에 관한 심리에 관여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고 그다음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으면 공판 절차를 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평의 평결 선고인데 만장일치요. 만장일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만장일치면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판사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만장일치가 아니면 판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때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일 선고인데 따로 선고하는 날을 잡을 수 있죠. 며칠이네? 14일 이내로 선고하는 날을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 가능하죠. 그때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판결서의 이유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참여재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증거법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증거법은 크게 어떤 거 공부하는 거라고요? 증거법은 크게 어떤 거 공부한다고요? 증거 능력. 이게 뭔데요? 증거로서의 능력. 증거 능력과 그리고 증명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법입니다. 됐죠? 증거 능력은 법정에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고요. 자격 요건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308, 309, 310조 2에. 자, 여러분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는 증거로서 자격 요건을 배제한다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근데 여기서 위법은요. 모든 위법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중대하든 경미하든 모든 위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죠. 중대한 위법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임의로 한 자백이 아닌 것은 증거로 못한다는 이 법칙을 뭐라고 불러요?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임의로 한 자백은 증거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에 들은 증거요. 전할 전자에 들을 문자 히얼세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전에 들은 증거는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증거력이 부정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거력이 인정될 수가 있죠. 몇 조부터 몇 조까지? 311조부터 316조까지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법칙이 뭐라고요? 제 전문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향 보세요. 이 방향. 이거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잠깐 방향을 보시면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화살표가 저 밖으로 나가 있죠. 그리고 임의성의 의심스러운 자백 화살표 저 밖으로 나와 있죠. 이게 절대적 배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 증거 보세요. 전문 증거. 이렇게 나가 있죠.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는 못 들어와요. 근데 이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증거 동의. 또 뭐가 있다고요? 다렉 증거. 그래서 이 전문 증거는 여러분 상대적 증거 능력 제한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증거 동의를 통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요. 탄핵 증거로 또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도 동의를 통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제한이다. 절대적으로 아직은 제한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뒤가 살 겁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온 증거 있잖아요. 인정은 조사합니다. 어떻게 조사해요? 복습인데 신문. 서정은 어떻게 조사해요? 서정은 난고열. 물증은 어떻게 조사해요? 제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정인을 신문하면 정언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낭독 내용 고지 열람하면 서류의 내용이 나올 거고요. 물건은 제시하면 물건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여기 재판하는 법관이, 여러분 재판하는 법관이 증명력, 다른 말로 증거 가치인데요. 이것을 이 재판하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해요. 그래서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의심이 생기지 않는 이것을 우리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확신.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법에서는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법관의 마음 상태를 증명. 자, 이것을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법관이 자유롭게 심정 형성한다 해서 자유심정주의. 이렇게 자유롭게 심정 형성해서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면 그때 유죄 때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백이란 증거를 가지고서 이런 유죄의 어떤 심정을 형성했다면 자백의 경우에는 혹시나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 이것 때문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을 때 유죄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증거범죄 개관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뭐냐면요. 이게 법관인데 이게 법관에게 뭔가를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증명, 법관에게 어떤 사실들을 재판 진행될 때 어떤 사실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자는요. 무죄로 추정받고 있는 피고인이 아니고 당연히 이런 추정을 깨야 되는 누가요? 자,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사실이 되게 많아요. 자, 뭐가 있다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범죄, 공소범죄 사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인정됐을 때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벌 조건요. 그리고 누범이나 상습범인 형벌이 2배가 2분의 1이 가중되죠. 이런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누범인가 상습범인가 이런 것들도 이 법관이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검사가 법관에게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자, 우리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죠.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했는데 그러면 자, 어느 정도의 형벌의 양을 이제 이놈이 부과받게 이렇게 할 건지는 양형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 조건이요. 형법 51조에 있거든요. 피고인의 성향이나 환경 지능, 이런 정상관계 사실 이런 것들도 결국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상관계 사실. 또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백의 경우에는 자백은 임의로한 자백이 되죠. 임의성. 그리고 전문 증거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문 증거의 경우에는 특신 상태나 진정 성립 뭐 이런 것들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들이죠. 이런 것들도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결국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명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증명력을 뭔가 다운시키는, 낮추는, 탄핵하는, 감쇄하는 이런 사실들 뭐 이렇게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오늘 기본 강의에서 안 했던 거예요. 자, 하여튼 여러분 범죄도 그리고 자, 처벌 조건도 그리고 형벌의 범위도 그리고 정상관계 사실들, 양형 사실들, 소송법적 사실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법원이 자,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끔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를 검사가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요 사실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거고 좀 덜 중요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서 검사가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전부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검사에게 있는 건데 근데 그 정책임이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누구? 피고인에게. 그렇죠? 언제요? 사실역시 맹선죄. 여기에 자, 진실성과 공익성인데 이것을 우리 판례는 피고인 네가 증명해라 라고 하죠. 피고인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